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은행 앱을 엽니다. 급여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통장 잔액을 보며 안도합니다. 적금 통장의 숫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목돈이 모이겠지? 우리는 돈 관리를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통장이 여러 개 있고 적금과 예금이 차곡차곡 쌓이면 잘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2억이면 살 수 있던 아파트가 지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예금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었지만 아파트와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몰랐던 겁니다. 은행 시스템은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설계된 구조가 아닙니다. 은행 자신의 안정성과 수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예금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잠시 보관해두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치킨 1,000마리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금리 연 2%로 10년간 계산하면 우리 통장에는 약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킨 한 마리는 2만 원 수준입니다. 즉,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치킨은 600마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금의 함정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제 구매력은 줄어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은행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 금리 함정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금리 좋습니다. 연 4%예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4%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5%입니다. 4% 금리에서 5% 물가를 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매년 1%씩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듭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이 차이를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목 금리 4%만 강조합니다. 숫자는 커 보이지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정과 가치는 다릅니다. 은행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안정, 보장, 확정입니다. 확정 금리입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심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과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000만 원을 5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5년 뒤 1,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물가가 30% 올랐다면 1,100만 원의 가치는 5년 전 850만 원 정도입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에서는 현금이 먼저 가치가 깎입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크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행 금리는 과거를 보상하고 자산 가격은 미래를 향합니다. 은행 금리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보상입니다. 지난 분기 경제 성장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보고 금리를 정합니다. 반면 자산 가격은 미래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가, 이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를 보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은행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예금에 넣을 때 자산 가격은 이미 한참 올라간 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진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은행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구제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요. 그리고 은행은 살아났죠. 그런데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집을 잃고 실직하고 파산했습니다. 은행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은 시스템을 보호하지 절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자신의 자산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버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해. 매달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전부 대출 상환에 넣습니다. 학교에서 모은 보너스 2천만 원도 전부 대출 상환. 5년 만에 대출을 다 갚습니다. 5년 뒤 자산은? 대출 0원, 현금 500만 원, 투자 자산 0원. 총 자산 500만 원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3%면 급할 것 없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매달 최소 상환금만 냅니다. 여유 자금 2천만 원은 대출 상환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S&P 500, 배당주, 리츠, 채권 등의 분산 투자. 평균 수익률 연 6%. 5년 뒤 자산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투자 자산 3,200만 원.
순자산 1200만 원입니다. 같은 5천만 원 대출, 같은 금리 3%. 한쪽은 500만 원, 한쪽은 1200만 원입니다. 대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순서와 목적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대출을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할 빚으로만 생각하지만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대출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미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대출을 활용하고 소비성 대출은 피합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구조를 모르면 독이 되고 구조를 알면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신용점수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신용점수 950점인 사람은 은행에서 연 2.8% 금리를 제시받습니다.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 월 상환액은 약 120만 원, 30년 총 이자는 약 1억 3,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용점수 650점인 사람은 연 4.5% 금리를 제시받습니다. 월 상환액은 약 152만 원, 30년 총 이자는 약 2억 4,720만 원입니다. 차이가 무려 1억 1,520만 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대출 원금인데 신용점수 차이만으로 한 사람은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더 냅니다. 신용점수는 단순히 대출 가능 여부를 넘어 우리의 자산 선택의 폭을 결정합니다. 국내 신용평가사 연구에 따르면 신용점수 상위 10%와 하위 30%의 금융비용 차이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은행은 이 구조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용이 곧 자산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돈을 모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로 묶어야 이자가 높아? 그래서 5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합니다. 금리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통보가 왔고 월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5년간 모은 돈 5천만 원. 전부 정기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금리 8%보다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위기는 6개월 만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6개월간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이자로 내야 되는 300만 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우리가 5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정기예금에 넣고 2천만 원은 단기 CMA 통장에 보관했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CMA 통장에서 즉시 필요한 만큼만 현금화하면 됐으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돈을 모으는 속도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구조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으려면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금융위기 시 손실폭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유동성의 중요성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기 상품에 묶일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이 많다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눠 놓으면 관리가 잘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얼마를 옮길까 고민합니다. 이번 달은 지출이 많으니까 적금을 건너뛸까 생각합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급한 돈을 빼서 씁니다. 통장이 많다고 돈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별 구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의 여지가 없는 구조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분배되는 시스템. 생각할 필요 없이 작동하는 구조 말입니다.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지출이 먼저 됩니다. 이번 달은 회식이 많아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옷이 필요해서.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은행은 통장을 나눠주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구조를 설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구조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1단계, 급여 계좌를 분기점으로 만드십시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단 하루만 머무는 곳입니다. 급여일 다음날 모든 돈이 자동으로 다른 통장으로 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면 26일 자동이체로 설정하십시오. 2단계, 4개 통장으로 자동 분배하십시오. 첫째, 고정비 통장. 급여의 40%가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이 통장에서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대출 상환금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 통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처리됩니다. 둘째, 생활비 통장. 급여의 30%가 이체됩니다.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우리는 이 통장의 잔액만 보면 됩니다. 이 돈만 쓰면 됩니다. 셋째, 투자 통장. 급여의 20%가 이체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매달 같은 날 같은 자산에 투자됩니다. 우리는 이 통장을 1년에 한 번만 확인합니다. 넷째, 비상금 통장. 급여의 10%가 이체됩니다. 이 통장은 6개월 생활비가 모일 때까지만 채웁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만 모읍니다. 그 이후엔 20%를 투자 통장으로 돌립니다.
3단계 카드 결제일을 급여일 직후로 맞추십시오. 급여일이 25일이면 카드 결제일을 28일이나 말일로 설정합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생활비 통장으로 30%가 이체된 직후 카드값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카드값이 빠지고 남은 돈이 진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이 사라집니다. 4단계 투자 통장에 자동 매수를 설정하십시오.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기능을 켭니다. 매달 26일 투자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미리 정해놓은 ETF나 펀드를 자동으로 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줍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같은 금액을 삽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입니다. 5단계 매달 26일 이후엔 급여 통장을 보지 마십시오. 급여 통장 잔액은 항상 0원입니다. 모든 돈이 나갔으니까요. 우리가 봐야 할 통장은 생활비 통장 하나뿐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판단을 없애는 겁니다. 이번 달은 저축을 얼마 할까? 투자를 얼마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만 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금은 보관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피상금으로 6개월 생활비만 예금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은행이 추천하는 상품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 환매 수수료를 꼼꼼히 보십시오. 수익률보다 수수료가 먼저입니다.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금리가 낮고 투자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성 대출만 피하십시오. 신용 점수를 관리하십시오. 100점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자 차이를 만듭니다. 연체하지 말고 카드 사용액을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최소 20%는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조를 자동화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은행 앱을 열어 급여일 다음날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고정비 통장 40%, 생활비 통장 30%, 투자 통장 20%, 비상금 통장 10%. 이 4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10년 뒤에 우리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은행은 도구일 뿐 방향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현금은 방어용이지 성장용이 아닙니다. 돈은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믿을수록 내 돈에 대한 책임은 멀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 구조를 계속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